이제 마지막 단원에는 제목이 현대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낸 우리 우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언제 생겨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이 동그란 구 모형은 뭐냐면 우리 우주가 생겨난 뒤로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사실은 137억 년 전인데요. 그때 우리 우주에 이제 우주 전체에 빛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정밀한 관측을 통해서 우리 우주의 빛을 그 당시에 빛의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이것이 이제 137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주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은하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이나 지구 혹은 심지어는 이제 각각 우리 같은 이런 생명체들도 사실은 다 이제 이런 초기의 모습에서 다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기 초에 여러분들한테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 밤하늘은 어두울까? 밤도 대낮처럼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해가 져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별이 이제 우주 전체에 걸쳐서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그 별이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차서 밝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950년쯤에 해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 동안만 빛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빛이 멀리서 출발한 빛이 아직까지 우리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한테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이제 검게 보이는 거죠. 빛이 안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 유한한 공간에만 존재하고,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면 결국 이제 구멍이 뚫리는 곳이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우주는 계속해서 점점점 더 크게 커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팽창이 일어나면, 저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밝은 빛이 더 희미해지고 파란색의 빛은 더 빨갛게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래 지금보다 이제 더 밝아야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거에 의해서 더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보면, 우리는 보통 주소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서울, 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작은 단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걸 거꾸로 큰 단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는 종합과학관 비동 151호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호수가 바뀌어가지고 102호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이고, 옛날 주소로 치면 이제 이게 대연동 11-1번지이고, 이게 서대문구이고 서울이에요.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인데, 그래서 크게 넓혀가면 물론 서울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냐면 지구에 있죠. 지구는 어디에 있냐면 태양계에 있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다음에 태양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오리온 8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다음에 오리온 8이 이제 바로 우리 은하에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은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은하들이 모여 있는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은하들의 집단에 있고요. 이 국부은하군은 더 크게 천연자리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거대 은하단 집단에 있고, 그다음에 이 천연자리 초은하단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모여서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우리 우주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요 근방인데, 그러니까 뭐 티끌보다도 작은 세상에서 사실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주 전체의 크기로 이렇게 시야를 확대하면 뭐 이렇게 작은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만한 그런 모습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UFO 비행 접시 뭐 이런 거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이 지름이 여기서부터 끝에서 끝까지가 대략 10만 광년쯤 돼요. 그러니까 10만 광년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1광년이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10조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0조 킬로미터고 그거에 10만 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숫자를 잘 세기가 힘들죠. 아무튼 그다음에 그럼 이 중에서 태양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태양이 우리 은하의 뭔가 중심에 있으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은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대략 2만 7천 광년쯤 떨어지는 곳에 태양계가 있고요. 그래서 태양이 사실은 그냥 우주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은하 중심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초속 250km의 속도로. 시속이 아니라 초속이에요. 초속 250km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은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를 돌려면 2억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2억 년 한 바퀴 도는 걸 다 못 보고 죽죠. 근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태양의 400만 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그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하에는 가운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운데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지구도 있고 돌고 있을 텐데 그 주변에 별들이 좀 있어요. 별들이 있는데 그게 뭐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대략 한 4광년 정도. 그러니까 빛으로 4년 걸리는 빛의 속도로 4년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까 아까 한 걸로 얘기하면 40조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40광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별들을 이렇게 이제 찍어 놓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은 뭐 시리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4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를 아까 옆에서 봤는데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은하의 중심이 있고 여기 약간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팔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어요. 팔이 이렇게 몇 개 뻗어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리온 팔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태양이 있죠. 여기가 하필이면 오리온 팔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우리가 밤하늘에서 봤을 때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그 별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리온 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걸 오리온 팔이라고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양이 이렇게 나선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선은하라고 그러고요. 여기 뭐 막대도 약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막대 그 나선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은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은하가 있으면 여기에 별이 몇 개나 있느냐?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하죠. 뭐 이건 추정에 따라서 뭐 이거 일일이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인데 뭐 1,000억 개에서 대략 4천억 개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2천억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까이 보면 오리온팔 부근에 이렇게 이제 별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이게 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별들이죠. 여기에 태양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이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면 이제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일 텐데 은하의 중심 방향이 이제 이쪽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하의 중심을 보면 여기는 굉장히 별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은하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부분이 이게 이제 은하의 중심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은하수를 보고 뭐 하늘에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 갈릴레이에 업적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뒤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이렇게 정말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막 구름 같은 것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은하의 중심 부분이다 이거죠. 이런 거를 실제로 못 본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은 너무 밝아가지고 그렇고 시골에 뭐 산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밤에 정말로 밤하늘을 아주 맑은 날 보면 그야말로 별이 쏟아질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적절하게 별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그럼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은하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은하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변에 대략 한 300만 광년 정도, 그러니까 빛으로 300만 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은하들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한 4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국부은하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은하는 가장 큰 은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우리 은하는 두 번째로 큰 은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요. 가장 큰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이게 보통 뭐 요새 유행어로 안드로메다를 갔다 이런 거 하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은하고 우리 은하에서부터 한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두 번째니까 뭐 한 부대장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부은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 중에서 처녀자리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가 있죠. 혹시 그 별자리 가지고 점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12개의 별자리 중에 하나가 처녀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실은 나도 처녀자리에 속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처녀자리 쪽에 보면 여기에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랑 이거 잘 따져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처녀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제 약간 또 변두리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국부와 은하군, 우리 은하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은하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들이 또 이렇게 또 여러 개가 많이 모여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천여자리 은하단 또는 우리 은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국부 초은하단, 천여자리 초은하단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은하단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초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게 이제 이거 8,600만 광년, 그러니까 한 1억 광년 정도 되는 거리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 큰 숫자가 나오고 거기다 광년까지 붙이면 이제 크기가 뭐 우리는 전혀 짐작이 안 가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거리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런 초은하단이 또 우리 우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천여자리 초은하단, 아까 앞에 이제 보여준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억 광년 정도를 아까 보여준 거에 한 10배 정도로 우리가 또 스케일을 크게 확대를 하면 주변에 이렇게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은하들의 모임이에요. 이건 별들이 아니라 여기 점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은하들이고 이 은하들의 모임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각각 부르고요. 그래서 어떤 곳을 보면 이렇게 은하가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을 보면 텅 빈 곳도 있어요. 빈 곳을 이제 영어로는 void라고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은하들이 모여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내느냐? 그러면 망원경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관측을 해서 알아내죠.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구에서 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허블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그 다음에 아주 멀리까지 희미한 것까지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보면 여기 뭐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은 별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은하들이에요. 여기서 별이 딱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십자처럼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 요거만 별이고 나머지 이렇게 다 무슨 좀 현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막 그 얼룩덜룩이 있는 것들이 이거 전부 다 은하들이고요. 그럼 이게 이제 밤하늘에서 얼마나 큰 영역을 이렇게 찍은 거냐, 사진으로 찍은 거냐 그러면 이게 밤하늘에 무슨 전체 혹은 뭐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큰 것을 찍은 게 아니고 이거는 보름달의 900분의 1 정도의 영역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보름달 우리가 보면 뭐 하늘에 작은 그 하늘이 달이 떠 있잖아요. 그거를 900등분을 해요. 그럼 뭐 굉장히 작은 영역이죠. 그곳을 이 허블 망원경으로 10일 동안 계속 같은 곳을 보게 했어요. 거기만 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희미한 것들까지 다 여기 이제 사진에 찍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40억 배까지 어두운 그런 은하까지도 전부 다 여기 이제 나타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보름달의 900분의 1인데 보름달은 또 보름달을 가지고 밤하늘을 다 가득 채우면 뭐 얼마가 될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영역에도 보면 은하들이 정말 빽빽하게 정말 멀리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밤하늘의 부분마다 전부 다 사진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것까지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은하에 대해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는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한 무슨 소위 말하는 적색 편이니 뭐니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은하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모으면 전체 우주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측 사진을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 붙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일부러 지금 관측을 안 한 거죠. 이건 나중에 물론 여기 다 채워 넣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 붙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재분배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가운데 우리 은하 지구가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거리에 따라서 얼마씩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일일이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지금 보면 알겠지만 10만 개 정도의 은하들을 다 일일이 점을 찍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입체적으로 이제 모아놓으면 이건 실제 관측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배열해 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그렇게 하면 전체 우리 은하의 모습이 우리 우주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은하가 분포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좀 보면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이제 관측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하면 균일하게 이제 은하들이 분포하게 되죠. 이게 대략 한 뭐 10억 광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할 수 있고 뭐 조금 더 멀리까지 이제 관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까 처음에 보여준 태초의 빛,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우주가 맨 처음 빛을 내보냈던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우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관측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모아놓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되는 거고요. 이거 밖에 또 뭐가 더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뭐가 더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원리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거기서 아직 여기서 무슨 빛이 출발했더라도 우리한테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현재 관측하는 가능한 영역이 이제 137억 광년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서 온 빛은 이제 137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137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더 멀리가 있는 거죠. 더 멀리가 있어서 지금은 그 위치가 대략 한 465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은하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 그러면 대략 한 1000만 개 정도의 초은하단이 있고 은하군으로 치면 250억 개 정도의 은하군. 그다음에 은하로 치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3,500억 개 정도가 있고 작은 은하까지 합치면 7조 개 정도의 작은 은하가 있고 이걸 별의 개수로 치면 300억 조 개의 별이 있다. 이제 이것이 대체적인 추산이에요. 물론 이걸 다 일일이 셀 수는 없는 거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0억 조 3 곱하기 10의 22승계 별 중에서 태양은 그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현재는 아무도 모르고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멀리서 출발한 빛이 차츰차츰 이제 지구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뭐 인간은 기껏 해봐야 100년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 뭐 100년 안에 늘어나는 그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그냥 137억 광년 정도가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대한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주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관측한 거를 봤듯이 이제 약간의 그 지역적인 불균일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은하들 혹은 별들이 아주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어느 곳 한 곳이 특별히 우월한 곳이 없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규모로 보면 어느 지점이나 다 동등하고 모든 방향이 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고 또한 특별한 방향이 없다. 이것이 이제 우주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혹은 태양이 있는 곳이 특별한 위치가 아니고 또는 우리 은하가 있는 곳이 우리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가 아니다. 그냥 모든 곳이 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보면 우리는 마치 우주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방으로 이렇게 은하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걸 공 표면처럼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은하가 여기 있으면 북극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다 똑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서 보면 또 모든 방향이 다 똑같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공 표면의 모든 점은 다 동등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모든 곳은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곳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 또는 중심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등한 모든 점들이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맨 처음 누가 발견했냐면 1929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허블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 있고 뭐 다른 은하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은하들이 사실은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걸 이제 관측으로 발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서서히 천천히 멀어지는데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빨리 멀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1929년에 허블이 실제로 관측한 그런 자료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점들이 막 찍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점들이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근데 허블은 이걸 딱 보고 과감하게 선을 하나 싹 그렸어요. 이렇게 직선을. 그래놓고 이제 이게 허블의 법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 여기서 한참 벗어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걸로 보고 이렇게 직선을 긋는 건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건 그 당시 처음에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관측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현대 관측 자료를 보면 이제 정말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여기서 실제로 허블이 관측한 영역은 여기 실제로는 표시도 안 돼 있는 여기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작은 영역은 이렇게 좀 흩어져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정말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계속 멀어지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은하만 가만히 있고 다른 은하들이 이제 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은하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근데 그럼 왜 다른 은하들이 전부 다 우리 은하한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여기를 보면요. 여기 이제 별들이 전부 다 은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 파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다른 은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가까이 있는 거는 화살표가 이제 상대로 짧고 멀리 있는 거는 길어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멀어진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파란 것이 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파란 거 대신에 이 노란 은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노란 은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얘는 이렇게 멀어지고 또 얘는 이렇게 멀어지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파란 거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난다. 즉 다른 은하들이 노란 걸 중심으로 생각해도 전부 다 똑같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딴 것들이 전부 다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동등한 자격이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줄이 있고요. 혹은 고무판이 있고요. 그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늘리면 그 고무줄의 그 점들 사이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 자체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는 어떻게 더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이 빵을 우리가 반죽을 해서 이제 빵을 구우면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얘를 빵에다 건포도들을 박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빵이 부풀어 오르면 이 건포도들 사이에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조금 멀어질 거고 멀리 있는 것들은 더 많이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빵하고는 약간 다른데 빵은 사실은 한 가운데가 있죠. 한 가운데가 있어서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변두리인지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우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무한히 크게 확대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풍선이 있고요. 이 풍선 표면에다가 우리가 점들을 찍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잖아요. 풍선이 커질 때 이 각각의 점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풍선 전체를 놓고 보면 풍선에 무슨 중심이 있는 건 아니죠. 이 풍선 표면에서.
그래서 우리 은하는 마치 이런 풍선 표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아니, 우리 우주는 풍선 표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 자체가 이렇게 우주 전체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은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허블,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허블인데요. 허블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천문학자이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실 처음부터 이 과학을 했던 건 아니고요. 학생 때는 운동 선수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이기도 하고 권투 선수이기도 했는데 미국 그 대학 당시에 뭐 대학생 신기록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육상에서. 그 다음에 또 운동만 한 게 아니고 과학, 법학,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중에 법률가로도 활동했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한 뒤에 나중에 이제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한 가지가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도 있다. 아까 이제 안드로메다고 뭐고 그 은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허블이에요. 그러니까 허블 이전에는 우리 은하가 그냥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 딴 것들이 더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이 허블의 법칙, 이것도 또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하가 우리 은하 말고 딴 것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 은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까지 같이 발견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다른 은하들이 우리 은하에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간을 거꾸로 한번 거슬러 가봐요. 거슬러 가면 우리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은하들이 점점점 우리한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가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떤 한 점에서 딱 만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시간을 거슬러 가면 얘네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런 상상이 옳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의 시작이 있었어요. 이때 바로 우주가 생겨났고 바로 이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도 생겨났고 공간도 생겨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빅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바로 시간도 시작되었고 공간도 생겼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도 생겨났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걸 열심히 풀어보면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빅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기 이론에서 그게 나오니까 좀 당혹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고 이제 한때 거부했었는데 실제로 관측에서 이제 그게 팽창하는 것이 발견이 되니까 좀 머쓱해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가 뭐 은하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도 정말 이렇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실험으로 정말 관측을 통해서 진짜 시작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느냐? 이걸 실험으로 관측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측으로 빅뱅을 검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빅뱅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37억 년 전인데 137억 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미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그 먼 과거에서 일어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일어난 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걸 과학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 아무튼 빠른 속도로 가긴 가지만 아무튼 유한한 거죠.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무한히 빠른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멀리 있는 물체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물체의 모습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빛이 그 물체에서 떠났을 때 그 과거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그 태양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8분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가 바로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8분 후에 이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걸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8분 후에서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태양이 그럴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물체는 그 물체가 그 물체에서 출발하는 빛이 우리한테 도달할 때까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볼수록 사실은 우리는 그 물체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본다 그러면 그 별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습은 10년 전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본다 그러면 그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250만 년 전 그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는 사실은 우주의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은하 천체를 희미한 것까지 다 보면 그건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빛, 거기서 나온 빛만 보더라도 과거의 모습,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우주를 실제로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빅뱅 당시에는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정말 한 곳에 밀집돼 있어가지고 온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높았다가 이것이 팽창하면서 폭발하면서 이제 점점 식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우주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졌다가 온도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온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 가다 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원자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원자 이전에 이미 뭐 지구나 태양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원자도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은하도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뜨거우면 다 타버리잖아요. 형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높다는 건 이제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자가 핵에 붙잡혀 있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원자가 존재할 수 없게 되고요. 심지어는 원자핵도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모든 물질이 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명에서 얘기했던 그 가장 우리가 기본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 쿼크나 렙톤, 이런 기본 물질들만이 마구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직 걔네들은 쿼크나 렙톤이 막 섞여 있으면 걔네들은 아직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도 만들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더 이전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쿼크나 렙톤보다 더 근본적인 물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촉근 이론, 만약에 촉근 이론이 맞다면 그런 촉근들이 뒤얽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빅뱅 당시, 이건 빅뱅 후에 아주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다는 거고, 빅뱅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럼 우리가 몰라요 아직. 그때는 시간, 바로 빅뱅에 의해, 빅뱅과 함께 뭐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뭐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빅뱅 당시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아직도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희망하기로는 이 촉근 이론이 완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빅뱅 당시에는 뭔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빅뱅 직후에, 즉 표준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주의 모습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탄생 직후에 표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10의 36승 초예요. 그러니까 0점 한 다음에 00000 해가지고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36개 쓰고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10의 36승 초가 지난 후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표준 모형을 적용해서 우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는 0초부터 10의 36승 초 사이, 이 정말 찰나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게 짧은 이 짧은 시간 동안만 모르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는 거죠.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100만 분의 1초 이 사이에는 온도가 이제 10의 28승 도,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죠. 거기서부터 10의 13승 도, 그러니까 이제 10조 도인데요. 이 정도까지 온도가 이제 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쿼크 같은 이런 표준명의 입자, 그 다음에 반쿼크 이런 반입자, 반물질들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양성자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이렇게 마구 이런 기본 물질들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100만 분의 1초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1초까지 이 사이에는 온도가 이제 대략 10의 10승도니까 한 100억 도 정도가 되는데요. 100억 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이 사이에는 이제 반물질과 물질이 서로 충돌을 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쌍소멸이 일어나가지고 빛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 약간의 물질만 남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사실은 물질과 반물질이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양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물질이 약간 많았어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약간 많아가지고 반물질하고 물질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물질만 아주 약간 남게 됐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주의 물질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이 이제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초부터 20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는 온도가 약간 떨어져서 이제 10억 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것이 결합해서 이제 헬륨 같은 가벼운 핵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다가 온도가 식으면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분부터 38만 년까지 이제 이때는 꽤 긴 기간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꽤 긴 기간인데 근데 이때는 온도가 이제 4,000도까지 떨어지게 돼요. 4,000도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인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양성자나 중성자, 그 다음에 이제 헬륨 같은 이런 원자 핵들, 그 다음에 전자, 빛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빛이 있긴 있었는데 이때는 이것들이 워낙 빽빽하게 물질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가지고 빛이 퍼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다른 거한테 흡수가 돼서 마치 그러니까 그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가득 차 있으면 이제 물론 우리가 뭐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그렇게 넓지 멀리까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뿌연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빛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지 우주에. 그래서 이걸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고 이러다가 이제 38만 년이 지나면 우주가 맑게 갑자기 개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가지고 전자가 이제 막 맘대로 돌아다니던 그런 전자들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맘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아까 얘기한 양성자나 이런 것들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으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으면, 예를 들어 양성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에너지가 높으면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근처에 이게 있더라도 그냥 휙 지나가고 끝이에요. 얘가 이제 얘를 잡아당기긴 하겠지만 붙잡히지 않고 휙 지나가면 끝인데 이제 에너지가 낮으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붙잡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그러면 38만 년이 지났을 때예요. 우주가 생겨난 뒤로. 그래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안개처럼 모든 곳에 뿌옇게 이렇게 막 돼 있던 그런 빛이 드디어 안개가 거친 상황이 되어서 이제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주 멀리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빛이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때 즉 우주가 생겨난 뒤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 생겨난 빛이 지금까지도 우리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도 이때 생겨난 빛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이제 간단히 줄여서 CM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배경이라고 하냐면 모든 곳에 다 깔려 있으니까 이 빛이. 그래서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이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저 생겨난 그런 빛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태초의 빛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빛을 관측하면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생물학 같은 데서 고고학 같은 데서 이제 그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때 수십억 년 전에 무슨 화석을 발견해 가지고 뭐 이때는 무슨 생물이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빛을 관측하면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그때 우리 우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제 처음에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냐면 사실 이 관측보다 예측이 먼저였는데
1950년대에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가모브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이걸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4년에 펜지어스라고 하는 사람과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실제로 관측으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우주론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딴 거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파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뭔가 딴 거를 관측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잡신호들이 자꾸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망원경이 뭔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막 혹시 고장난 데가 없는지 샅샅이 훑어봤죠. 근데 고장난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게 바로 그 전파망원경인데요. 여기 뭐 혹시 비둘기가 무슨 똥을 싸놨나 뭐 이래가지고 새똥도 다 치워보고, 새똥에 의해서 뭔가 뭐 잡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 치워봤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막 바꿔봐도 다 항상 그 같은 그런 잡신호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수수께끼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은 해결을 못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아무튼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바로 그거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노벨상을 받았고 두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우주론의 역사에 남을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업적이 됐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64년에 처음 발견한 거고,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1992년에 코비라고 부르는 이런 인공위성을 이제 띄워 올렸어요. 이건 이제 지구에서 관측한 거고 정밀하게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워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정밀하게 관측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공위성으로 WMAP이라고 부르는 이런 인공위성을 또 띄워 올려 가지고 또 정밀한 관측, 그러니까 2세대 관측에 성공했고 인공위성으로. 지금 현재는 2년 전에 플랑크라고 부르는 바로 그 플랑크죠, 그 물리학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플랑크를 띄워 올려서 지금 3세대 유성 관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데이터들을 막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기 2세대 이 WMA까지는 데이터를 다 받아서 분석이 거의 완료가 됐죠. 예. 예,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렌즈가 붙어 있고 하는 그런 망원경은 아니고요. 그 전파 망원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외부에 들어오는 전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연세대에 보면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접시같이 생긴 거 연세대 쪽에 보면 못 봤어요? 연세대 쪽에 한번 가서 보세요. 희게 이렇게 흰 모양으로 이렇게 접시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요. 그게 전파 망원경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림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흰색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연세대 쪽에 보면 여기 이제 접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때때로 방향이 바뀌는데요. 이게 전파망원경인데 연세대에도 있고 우리나라 딴 곳에 한 두세 군데 더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곳곳에서 받은 그 전파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네. CMB랑 다른 빛, 그러니까 CMB,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랑 우리가 지금 보는 다른 빛이랑 무슨 특징이 다른 게 있냐고요? 그 얘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사람들 그러니까 펜지아스, 윌슨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코비나 이 WMAP 같은 이런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결과 뭘 알게 됐느냐면 우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절대 온도로 2.725도에 해당되는 725도의 흑체 복사 곡선에 해당되는 전자기파 빛이 오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흑체 복사 실험을 할 때 무슨 그 곡선 그린 게 있었잖아요. 관측을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의 무슨 그 흑체 복사 곡선이 나온다 이런 거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곡선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게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시험범위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우주의 온도가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의 온도가 2.725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 우주의 빈 공간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제 지금은 다 대부분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쓰고 있던 아날로그 텔레비전 거기 이렇게 채널을 돌릴 때 방송국이 아닌데 이렇게 채널을 맞춰 놓으면 지지하면서 끌잖아요. 여기 요 화면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온갖 종류의 그 잡신호들이 이렇게 안테나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 중에서 1%는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이걸 보고 경외감을 느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 CMB,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온도가 2.725도에 해당되는 그런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실험을 88년에 이 코비를 쏘아 걸려가지고 92년에 이제 데이터를 얻었는데요. 이 4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서 그 결과 아까 얘기한 2.725도의 흑체 복사 곡선에 해당되는 빛이 온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게 그 실험 실제 관측 결과예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결과인데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그 흑체 복사 곡선 모양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여기 보이는 여기 막대, 작은 막대가 실제 관측한 그 데이터고요. 여기 이제 선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 흑체 복사 곡선, 양자역학을 써가지고 계산하는 그 흑체 복사 곡선인데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차들이 약간 있죠. 그래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막대가 이 오차를 400배를 확대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아가지고 관측한 그 자료가 오차가 너무나 없게 정밀하게 관측을 잘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오차를 그대로 표시를 하면 오차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이걸 400배를 늘려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빅뱅 이론이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그러니까 망원경을 이쪽을 향하든 저쪽을 향하든 어디를 향하든 간에 항상 이런 모양의 흑체 복사 곡선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온도가 정확하게 2.725도인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완전 2.725도로 똑같은 게 아니고 방향마다 아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 그게 이제 10만 분의 1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온도가 2.725도인데 이쪽은 온도가 2.725도보다 10만 분의 1도가 10만 분의 1이 온도가 낮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균일하지만 아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아주 약간의 차이, 바로 이 온도 불균일성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38만 년이 지났던 그 시점에는 아주 약간의 온도 차이만 났을 뿐인데 그것이 우주가 137억 년 동안이나 진화를 하면서 은하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심지어 우리 같은 생명체도 생겼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관측한 걸 그냥 보면 2.75도니까 그냥 모든 곳의 온도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1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온도 차이를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약간 온도가 높고 낮은 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금 빨간 곳은 좀 뜨거운 곳이고 파란 곳은 좀 차가운 곳인데 이 뜨거운 곳은 이제 중력이 좀 강하겠죠.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곳을 중심으로는 물질들이 모이고 이런 곳에서는 물질들이 딴 곳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은하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게 1992년에 코비 인공위성에 의해서 이제 관측된 결과고요. 이때 호킹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20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는 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스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신의 지문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보면 지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신이 만약에 있다면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런 식의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지문을 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분이 조지 스무트 교수고 이분 미국 물리학자시고 코베 실험을 주도했고 그래서 본도 불균일성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이는 분 이분이 이제 매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도가 2.75도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고 이 사람은 2.75도 중에서 아주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스무트 교수는 현재 버클리대 교수인데 또한 현재 우리 이화여대 석좌 교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임 총장님하고 같이 이제 임용될 때 사진 찍은 거고 심지어 나도 같이 사진을 찍었고 이건 이제 연구소 입구인데요. 이건 국제교육관 저기가 정문 들어오면 그 왼쪽에 있는 그 국제교육관 6층에 연구소가 있어요. 이분이 스무트 교수님, 여기 뒤에 계시는 두 분이 또 버클리 교수님인데 세 분이 지금 1년에 1학기 그러니까 계속 와 계시는 건 아니고 1년에 반년씩 그러니까 1학기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년 1학기에 이제 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버클리에도 이게 뉴스로 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화 유니버시티가 발음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이화라고 여기에
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그 유명한 미국 드라마 빅뱅 시어리에 이게 이제 빅뱅 시어리가 바로 이분이 연구한 빅뱅 시어리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았으니까 이제 이 빅뱅 시어리 그 미드 주제가 바로 이제 이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 카메오로 잠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었는데 자기 뭐 거기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거 동영상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보여주면서 나 여기 나왔다 그러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현재 우주의 온도가 절대 온도로 2.75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니까 영하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면 섭씨로 얘기를 하면 영하 뭐 270점 몇 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온도인데, 근데 아까 이게 38만 년 전에 그러니까 137억 년 전 우주 탄생하고 38만 년 뒤에 생겨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온도는 사실은 4,000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75도예요. 그러니까 왜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느냐? 그때 생겨난 빛이면 그 당시의 온도, 그러니까 4,000도라고 하는 그 온도를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2.75도로 온도가 내려갔느냐? 그럼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우주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주가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점점 흩어지는 거죠.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아까 얘기한 풍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면 처음에 이제 그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 혹은 그러니까 여기 한번 왔다 갔던 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주가 풍선처럼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게 점점 엿가락처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 파란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색깔이 점점 이게 파장이 늘어나면 이게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 쪽으로 바뀌게 돼요. 아까 이게 얘기한 적색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줄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4,000도에서 2.75도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그래서 우주가 온도가 낮은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주가 팽창이 계속된다면 온도가 점점 더 떨어지겠죠. 2.75도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멀리 보는 것일수록 이제 과거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멀리 가서 이제 멀리 가면 갈수록 멀리 있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주의 과거를 보는 건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빛이 바로 생겨난 그 시점까지, 그래서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 우리가 과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지구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은하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쪽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은하가 없다가 저 멀리 또 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 10억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1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어떤 곳은 계속 가다 보면 은하를 계속 안 만나고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다 보면 우주 끝까지 정말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냐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이 지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빛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하를 안 만나면 계속 멀리까지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 너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머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빛이 생겨난 아까 얘기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생겨난 그 시점 거기까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까 관측한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설명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멀리 가면 은하들의 옛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있는 은하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하고 모습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은하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초기 은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 멀리 가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 태초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빅뱅 이론, 표준적인 빅뱅 이론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질문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팽창하는 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이제 있는 은하를 보면 볼수록 그게 우주가 생겨난 뒤에 직후에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은하들을 보는 것이냐는 거죠. 질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걸 보면 여기 있는 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아기 은하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예를 들면 청년기의 은하를 보는 거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다 늙은 은하를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예.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먼 미래에는 얘가 더 멀리 가 있어요,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이게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막 더 멀리 가 있어요. 뻥튀기가 되듯이. 예. 새로운 것도 생겨요. 새로운 것도 생기는데 새로운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 뿅 하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미 있는 물질들 중에서 생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나중에 적색 편이가 더 커지면, 그러니까 우주가 더 많이 팽창을 하면 더 낮은 온도로 측정이 되냐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4,000도였던 것이 지금은 2.75도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은 38만 년 처음부터 38만 년 그 사이에 있는 빛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게 질문인가요? 예. 예.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딴 거를 통해서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주가 커지면 적색 편이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달하건 도달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우주의 모든 공간이 다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초의 빛이 이렇게 우주가 차갑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안 차갑냐고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온풍기도 틀고 그러잖아요. 또는 저 태양에서 에너지를 막 전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혹은 지구 땅에서 나오는 그 지열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우주 공간하고 똑같은 온도일 텐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지구에서 이제 온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예. 절대 온도가 뭐라고요? 절대 온도 아래의 온도는 없냐고요? 온도가,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0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섭씨로는 영하 273.15도인가 그렇고요. 그 밑에 온도는 없어요. 예. 절대 0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온도예요. 예, 그 아래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0도가 절대 온도로 0도가 온도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정의가. 온도의 빌균성이 왜 생명체를 만드는 그 이유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꼭 생명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 영역이었고 여기가 온도가 낮은 영역이었다 그러면,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에너지가 많잖아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요. 여기 모이는 거죠. 모이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아주 약간씩의 차이가 나면 이제 그 빨려 들어가는 와중에도 어떤 건 지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뭉치는 덩어리가 생겨나게 되고. 온도의 차이라는 게 어떤 곳은 온도가 높고 어떤 곳은 온도가 낮은 거죠. 온도가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고, 온도가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이는 mc제곱에 의해서 질량이, 그러니까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많이 잡아당기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그쪽으로 빨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문은 은하 두 개가 같은 시기에 탄생했더라도 그 거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리게 보이고 어떤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냐는 게 질문이죠. 예, 그래요. 예, 바로 그거예요. 질문이 우리가 옛날에 38만 년 전, 그러니까 그때까지 관측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우주의 중심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모든 곳이 다 똑같아요. 조건이. 빅뱅이니까 시작한 곳은 특별히 어떤 곳에서 빅뱅이 시작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빅뱅은 사실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시작했어요. 모든 곳에서 다 팽창을 하고 다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도 빅뱅이 시작됐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에서 빅뱅이 시작됐고, 우주의 모든 곳에서 빅뱅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CMB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2.725도예요. 그러니까 섭씨로 치면 영하 270 몇 도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은 절대 온도 0도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더 온도가 차가워지면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절대 온도로 0도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절대 온도로 0도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0도라고 시작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온도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0도 가장 낮은 온도를 애초부터 절대 온도를 0도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곳에서 그러니까 폭발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주 전 곳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그 그림을 통한 상상력이 잘 작동이 안 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크기가 그러니까 빅뱅이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엄청나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크기와 그 당시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곳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서 시작했다고 상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지점 말고 다른 공간이 막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 자체가 애초에 없었어요. 공간도 그 순간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빅뱅이 일어난 지점 말고 다른 공간, 다른 지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림으로 상상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그 수학적인 그런 그 뭐 수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거기서는 비유로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끝낼게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폭발 이론이 거의 완벽하게 검증이 됐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그야말로 뉴턴의 이론 수준으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고요. 근데 이게 그 표준 모형처럼 전에 설명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처럼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관측하고 안 맞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학적으로 뭐 보기 좀 찜찜하다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방향의 온도가 전부 다 2.75도로 똑같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온도가 같다는 거는 전에 우리가 배운 통계 물리학에 의하면 모든 곳의 에너지가 공평하게 배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각각의 그 모든 곳이 우주의 모든 지점이 서로 섞여야 돼요. 서로 골고루 섞여야 에너지가 고루 배분되는 거죠. 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 엔트로피가 커지고 뭐 이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온 빛을 봤더니 여기가 온도가 2.75도고 여기의 온도도 2.75도란 말이죠. 이게 137억 년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데 여기 A하고 B하고 이 두 지점을 직접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까지밖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B까지 갔을 리가 없죠. 또한 B에서 출발한 빛도 A까지 갔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섞인 적이 없어요, 서로. 그런데 왜 얘하고 얘하고 온도가 똑같이 2.75도냐? 왜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에요. 섞이지 않았으면 온도가 달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섞였기 때문에 왜 처음에 온도가 같았느냐? 이것이 이제 대폭발 이론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급팽창 이론이 제안이 됐어요.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막 올라간다 이런 건데, 이제 물리학에서 인플레이션은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이에요. 이건 1981년에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그러니까 대폭발이 한번 일어났고 그 직후에 다시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팽창이 한 번 더 있었다. 이것이 이제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주의 모든 부분이 갑자기 엄청난 크기로 뻥튀기가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이 있으면 얼굴을 보면 다 온도가 다르잖아요. 여기 쭈글쭈글한 정도도 다르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뻥튀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얼굴이 한 부분을 뻥튀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아주 약간 색깔 차이가 있는데 이걸 더 뻥튀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게 색깔이 그냥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을 때
온도가 제각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번 뻥튀기가 일어나면 온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는 이 전체 빅뱅이 있을 때 그 우주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뻥튀기가 일어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넓은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급팽창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빅뱅 직후에 최소한 조의 100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뻥튀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현재 온도가 똑같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해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과연 팽창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계속 팽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간다면 이제 팽창하다가 다시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계속 팽창을 할 것이냐, 팽창할 때 더 빨리 팽창할 것이냐 이런 거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현재 우리 우주는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하는데도 팽창하긴 하지만 점점 느려져 가지고 어느 뭐 한계에 도달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정한 속도로 팽창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점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마치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차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점점 더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998년에 초신성을 통해서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가속 팽창, 이걸 이제 가속 팽창이라고 불러요. 이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들만으로 우리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뭔가 정체를 모르는 그런 애들이 우리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무슨 표준명이 기가 막히게 잘 맞고 뭐 이런 얘기 막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전체 우주 중에서 사실은 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 우리 같은 생명체, 뭐 지구, 태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우주에서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6%는 아직 정체를 뭐가 뭔지 몰라요. 정체가 뭔지. 근데 그 중에서도 74%는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사람들이 정체를 모르니까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22%는 암흑 물질이라고 불러요. 물질인데 정체를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 96%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예를 들면 LHC 같은 곳에서 이 암흑 물질 같은 걸 발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서 밝혀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속 팽창을 발견한 공로로 2011년에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하자면 이제 뭐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뻥튀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빠르게 팽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얘기는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요. 재미있는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인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주 원리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원리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이 인류 원리인데요. 촉근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멀티버스라고 불러요. 다중 우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우주는 영어로 유니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니는 하나를 뜻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멀티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수많은 우주 중에서 어떤 우주는 생겨났다가 곧바로 죽어버리고 또 어떤 우주는 또 어떤 이유로 해서 별이 안 생기고 이런 온갖 가지 성질을 가진 우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우주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왜 특별하냐면 사람 같은 이런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우주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지적 생명체가 이 우주의 운명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측을 하고 관측을 하고 이런 우주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우주의 특별한 지점, 우리 우주의 특별한 지점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우주는 지적 생명체가 있도록 허용하는 아주 특별한 우주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인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인류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본격 진짜 내용을 끝내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도 괜찮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끝내려고 그래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1990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전체 사진인데 아무것도 안 찍힌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크게 확대를 하면 여기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아주 작은 점이 하나가 있고요. 희미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요거 이게 뭐냐면 태양계 밖에서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통과하면서 태양계 밖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방향을 바꿔서 지구를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향하고 지구를 찍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게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멀리서 본 지구의 모습인데 그냥 우주에서 보면 이게 점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기 이제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이걸 찍자고 해가지고 찍은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건 보여줄 수는 없고 돌아가서 한 번씩 여기 동영상을 보세요. 이게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종강을 하기로 하고 한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